앉아서 이렇게 근엄하게 하는데 별로 익숙치 않아가지고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훈이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2번 다녔습니다. 이제 처음 들어간 대학교는 이제 1987년도에 경대 경영학과를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좀 지나가지고 1999년도에 99학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렇게 아주 두 번째 학교에서는 띠동갑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99년도에. 그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을 99년도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은 이제 수련 마치고 병원에서 지금 개원을 한 지 한 1년 정도 되는 개원 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꿈 많고 또 앞길이 창창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늘 제 얘기는 이제 제 꿈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 꿈이니까 여러분들 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딴 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처음에는 엉겁결에 문과를 갔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가니까 문과, 이과 나누라고 해가지고 저는 문과를 간 이유는 오로지 하나,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간 것 뿐이었는데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이제 새로 학교를 들어갈 때는 또 수학 때문에 진절머리 나도록 고생을 하고 그 이과를 또 한 번 더 하게 된 셈이죠. 조금 밀어놔서 해도 되죠? 나 이거 앉아있는 게 굉장히 어색해서.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나? 네.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얼굴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아서 제일 저기 뒤쪽에 있는 제일 듬직하게 생기신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아니 좀 더 듬직한 한가운데 이용진. 지금 학생이신가요? 졸업하셨어요. 몇 살이세요? 29살. 와, 제가 결혼했을 나이네요. 딱 결혼한 날쯤 제가 29이었어요. 꿈이 뭐예요, 이영진님은? 지금 꿈. 행복하게. 아주 가치 있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옆에 성함이 어떻게 되죠? 신규환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7. 신규환님도 나이가 젊어 보이네. 신규환님은 꿈이 어떤 거예요? 커피 전문점. 네, 좋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응? 네, 전세현님. 전세현님은 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준 높은 분들을 데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 여러분들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 이제, 꿈은 무언가가 되는 것이에요. 무언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는 대부분 직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만났던 분들의 꿈을 물어보면 무슨 벤처 회사 뭐 사장을 하겠다든지 뭐 법관이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직업들 얘기하셨고요. 요새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대부분 꿈하면 아주 소박해집니다. 커피 전문점 많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 그 다음에 식당 뭐 이런 거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원래 경영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서울의 SK라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거기서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주로 뭐 컨테이너나 뭐 선박 이런 거 파는 그런 걸 했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고
또 외국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이제 해외 나갈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사에서 이제 몇 년간 잘 경험을 쌓아서 이제 MBA 공부를 해보는 게 그때의 제 꿈이었어요. 그때 제 꿈은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는 거였죠. 그 MBA 과정을 마쳐서 컨설팅 회사의 어떤 컨설턴트가 되는 그런 게 제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는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그 당시는 굉장히 경기가 좋아가지고요. 제가 그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제 보통 원서 한 10개씩 받아요. 10개씩 받아가지고 쫙 넣으면 그 중에 몇 개가 돼요. 그래, 그 중에서 고를 수가 있었어요. 지금하고는 너무 시대가 많이 달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서 이제 그 증권회사가 하나 됐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코롱이라는 회사인데, 사실 코롱이라는 회사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어쨌든 거기 하나 됐었고, 또 하나가 지금 다녔던 SK라는 회사가 됐었는데 결국은 SK라는 회사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증권회사는 딱 들어보면 일이 빤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코롱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뭘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종목이 많을 것 같고 여기 SK라는 회사는 무역하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미지가 좋아서 거기 가면 뭔가 기회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SK라는 회사를 들어가서 한 2년을 다니다가 제가 지금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형님을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 나이는 한 12살 정도 많은 띠동갑 정도 되는 형님이었는데 그분을 만나서 나도 서울에 안 있고 대구 내려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 회사가 무역회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해외 지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구에 있는 이 형님이 좋은데 대구까지 내려가지는 못할 망정 도로 해외로 멀리 가야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일반적으로는 보통 해외 지사를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기회라고 생각해서 다들 가는데 저도 이분을 못 만났으면 그렇게 그냥 갔을 텐데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고 이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좀 자주 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회사에 계속 있다가는 이제 해외로 나가야 될 상황이라서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집사람이 우연히 그 지하철에서 삐라같이 생긴 빨간 편입학원 찌라시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달리는 거. 김영 편입학원 빨간색에 사람 이렇게 달리는 찌라시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어차피 대구 내려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가 IMF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 직장도 별로 없고 이래서 대구에 그 의과대학을 한번 편입을 해보라고 저희 집사람이 그때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였습니다. 집사람도 무모하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편입하려고 했더니 저는 문과라 가지고 화학도 듣고 생물도 들어야지 편입시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들은 걸 지금 다시 들을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 주변에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이제 한의대를 가신 어떤 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나이 36살에 한의대 간 형님인데 내가 나이 36살 돼가지고 3년 동안 고생해서 이제 한의대를 갔으니 너는 3년까지는 안 걸릴 거 아니냐. 다시 공부를 해보라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수능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제 나이 31살 때 이제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막상 의과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저는 경영학 되게 좋아했거든요. 특히 마케팅 같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경영학보다 의과대학에 와가지고 저는 의과대학 내과 외과가 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오로지 대구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의과대학을 가서 있으면 내가 대구에 계속 있을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막상 왔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 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의과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한 해 한 해 점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첫 해 이제, 외울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공부를 좀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가지고 그거 외우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게 안 되더라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저는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니까, 밤 늦게까지 남아서 맨날 공부를 하는데, 시험치기 딱 사흘 전에 공부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별명이 제록스예요. 제록스. 질문이 나오면 이만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적어. 하나도 내용은 이해를 못해. 이해는 못하지만 그대로 다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저는 한 부분 하는 것보다 뭐든지 한눈에 다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그거를 이제 족보, 야마라 그러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에는 상지 부분을 한다 그러면 목부터 시작해서 팔까지를 쫙 이만한 전지에다가 이렇게 쫙 그려요. 쫙 그려가지고 목부터 시작해서 생길 수 있는 병이랑 정상적인 구조물, 병, 그리고 그런 병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이제 한눈에 쫙 그리는 거예요. 이만하게 해가지고. 물론 다 못 외웁니다. 그거 그렇게 그려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다 좋은 일 시키고 저는 중간 정도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의과대학을 지나오고 이제 인턴을 하게 됐어요. 이제 병원에서 인턴을 하면, 인턴은 이제 여기 의과대학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인턴의 정의가 뭡니까? 인턴은 어떤 사람을 인턴이라고 해요? 그냥 심부름하고 밥 시키고 보통 이제 견습사원 인턴이라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좀 비슷한데, 병원에서의 인턴은 흰 가운을 입은 짐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틈만 나면 자야 되고, 먹을 거 보이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고, 막 하여튼 먹고 자는데 환장을 한, 왜냐하면 이제 잘 못 먹고 잘 못 자기 때문에 맨날 하여튼 잠과 먹는 거에 늘 굶주린 그렇지만 뭘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가운 입은 짐승인데, 사실은 근데 저는요, 그 인턴 때도 진짜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피를 뽑으러 가야 되는데, 새벽에 전공의 선생님들 오시기 전에 피를 미리 다 빼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공의 선생님들이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 되면 와요. 그러면 나는 한 4시쯤 돼서 피를 뽑아야 되잖아요. 한 4, 50명 이렇게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4, 50명 피를 뽑는데 보통 6명이 한 방에 있는데 불을 켜고 피를 뽑으려니까 내 환자는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4명은 다 새벽 4시 돼가지고 환한 불 킨데 이렇게 불편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게 그거예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랜턴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불 안 켜고 깜깜한 데서 랜턴만 딱 켜고 가가지고 환자분한테 인사하고, 이거 새벽에 이렇게 일찍 깨우게 돼서 미안하다고. 근데 어제 검사 결과가 안 좋아서 오늘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좀 아프더라도 좀 참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리 힘든 환자라도요, 저는 환자하고 한 번도 다퉈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환자 그렇게 봤어도 환자들 다 착해요. 환자들 지금 별난 환자들 다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 드물고, 환자분들은 자기가 아프니까 불안해서 그럴 뿐이지 정말 환자분들은 다 착합니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하면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말 혈관이 안 좋은 사람들 막 4번, 5번씩도 지르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한데 어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니까 꼭 확인해 봐야 돼서 그런데 정말 미안하지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하면 그렇게 4번, 5번 찔러도 화내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짐승 같은 그 인턴 시절을 정말 재미있게 보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련은 제가 전공의는 대전에 있는 한 병원에 가서 이제 수련을 정식 수련을 받게 됐는데 사실 인턴 때는 뭘 몰라서 힘들고요. 전공이 1년 차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치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주치의가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과장님한테 내가 정리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그 의사결정을 내가 그대로 시행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돼요. 근데 그 1년차 때가 그래서 오히려 인턴 때보다 잠은 더 못 잡니다. 잠은 거의 잘 수가 없고 근데 인턴 때보다 또 1년차 때가 저는 더 행복했어요. 그 환자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입원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그 병실에서 막 밥을 이렇게 해 먹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저 붙들어가지고 밥 먹으라 하면은 밥 한 숟갈 먹고 오고, 뭐, 제가 하여튼 지나다니면서 워낙 주섬주섬 잘 먹으니까 그분들이 맨날 뭘 싸줘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게 병원 밥보다 훨씬 맛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 저기 바닥에 펼쳐놓고 이렇게 장판 깔고 먹으면 그냥 같이 앉아서 먹고. 근데 그렇게 했던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냐 하면 그 집안 사정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재활의학과거든요. 이제 재활의학과는 이제 뇌를 다친 뭐 중풍이라든지 안 그러면 뇌출혈이라든지 이런 뇌를 다친 분들이나 척추를 다친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입원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재활을 하면 못 걷던 분들이 걷고 말 못하던 분들이 말도 하고 조금씩 좋아지는데 어떤 한 날은 안 좋아지는 날이 있어요. 보통 보면 그런 날은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되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요. 보통 그럴 때는 이제 그 다른 일반적인 그 우리 선배들한테 듣기는 이제 우울증 약 어떤 거 먼저 쓰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거 쓰고 이것도 쓰고 뭐 주사도 하고 이렇게 쭉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그 퍼즐로 앉아서 맨날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지금 우울한 그 이유는 그 전날 며느리가 다녀갔기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다녀가면서 병원비 걱정을 오만상을 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기분이 축 처지는 거죠. 병원에 있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우울증 약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당장 그 보호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할머니가 좋아지고 있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는다. 이건 약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냐? 녹두죽 좋아한다. 그러면 녹두죽 사오세요. 그리고 여기 그 할머니가 걸어서 나가야 당신도 집에서 수발을 덜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며느리 불러서 설득을 하고 이제 할머니 좋아하는 음식을 사오게 하고 여기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할머니한테는 전혀 고민이 가지 않게끔 해라. 병원비가 걱정되면 차라리 나한테 얘기를 해라. 할머니한테 얘기하지 말고 고민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할머니한테는 치료가 빨리 되게끔 아무런 부담이 가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그래야 병원 입원 기간도 짧아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그 우울증 약 굳이 쓰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빼빼로데이 이런 때는 이제 주머니에 의사 포켓 크잖아요. 빼빼로 이만큼씩 넣고 이렇게 회진 도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우리 병동에 저 말고는 의사가 없어요. 위에 선배들도 안 나오고 과장님도 안 나오고 저 혼자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날 밤에 이제 환자가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카드를 한 50개 정도 사서 쓰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내년에는 꼭 여기 식사 못 하시는 분 코줄 끼워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코줄 빼고 죽을 한번 먹어봅시다. 내년에 이제 새해 소망이지. 제 소망이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롱텀 골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환자한테 의사가 해줘야 될 목표, 그거를 이제 카드로 쓰는 거죠. 쓰고 이제 크리스마스 아침 돼가지고 이제 빨간 모자 쓰고 빨간 배낭 메고 뭐 병원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기분 좋게 느긋하게 이제 회진 도는 겁니다. 환자분들한테 카드 나눠주면서 악수하고 그래서 저는 1년차 시간이 이제 그렇게 하면 잠은 조금 덜 자지만 잠 한 서너 시간 좀 덜 자도요. 그렇게 자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잠을 좀 더 자고 내가 좀 밥을 더 많이 먹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진짜 건강하고 오래 살까?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랬었어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가 제가 이제까지 의사 생활하면서 제가 맡았던 환자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이제 34세 이제 여자 환자분인데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좀 독특한 병이 있어요. 머리 여기저기에 이제 신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신경 껍질이 벗겨지는 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척추에도 군데군데 벗겨지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나빠질 때마다 팍팍 나빠져요. 어제까지 걷던 사람이 갑자기 못 걸어. 어제까지 수저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팔 힘을 못 써. 어제까지 앞을 보던 사람이 눈이 안 보여. 막 이런 식으로 몇 달 만에 팍팍 나빠지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 한 6개월 정도 제가 맡고 있었는데 한 3번 정도 그런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정말 시겁하고 막 겨우겨우 넘기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앞도 못 보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워낙 근육에 힘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와요. 조금 나와요, 조금. 유일하게 쌩쌩한 거란 거는 귀밖에 없어요, 귀. 근데 이 환자분이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사이먼 가펑클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재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움직여야 뭘 해주지. 기껏해야 이제 관절이 굳지 않도록 관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치료하고 통증 있으면 통증 치료해주는 거. 그리고 하루 종일 누워서 꼼짝을 못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밤마다 잠이 안 온다고 나를 불러. 예. 그러면 이제 제가 MP3에다가 이제 제가 해주는 치료는 MP3에다가 이제 사이먼 가펑클 노래 몇 곡씩 다운받아 가서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귀는 쌩쌩하니까. 그래가지고 재우고 또 가끔씩 더 이상 이 MP3로 듣는 거 귀 아프다고 싫다고 그럴 때는 이제 또 제가 직접 불러줘야 돼요. When you're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ll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Oh, when times get rough and pain is all around,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like a bridg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ay me down. 제 이 노래 제일 좋아해요. 정말 그 친구는 병상에 딱 붙어서 진짜 병상에 껌처럼 붙어서 세상하고 전혀 소통할 수가 없는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3번이나 죽을 고비 남겼기 때문에 이제 거의 환자라기보다는 전우에 가까운 그런 친구였는데 늘 이 노래 불러줄 때마다 정말 저는 그 친구한테 어떤 브릿지가 되고 싶었어요. 세상과 소통하고 자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다리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먼 가펑클 노래랑 그리고 가끔씩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 말씀을 같이 담아서 그렇게 저녁에 들려드리곤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는. 제가 그때 추석이었는데요. 1년차는 거의 휴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석 이틀 제가 휴가를 받았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집에 다녀온다고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9월 중순쯤 되기 때문에 좀 더 추워지면은 이 친구가 사실 얼마나 더 살지 나도 잘 알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꼭 바깥바람을 한번 쐬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늘 그 탁한 병실에만 누워있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기사분한테 이제 그 산소 마스크랑 침대차랑 이런 거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제가 복귀하면 바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오후에 그 앞에 조그맣지만 공원이 있었거든요. 그 공원에 한번 데려가서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한번 들려주고 가을 바람도 한번 쐬어주고 그렇게 올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그렇게 했었어요. 들어오면 내가 한 4시쯤 도착하기로 돼 있었는데 4시에 도착하면 바로 그렇게 데려나가서 한 2시간 있다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데 제가 버스 타고 오는 길에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환자가 숨을 안 쉰다는 거라. 그래 병원에 와서 보니까 벌써 이제 숨을 안 쉬었던 기간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막 그때 심폐소생술을 다 했는데도 워낙 이제 뇌 자체가 손상이 많이 돼 있던 상태에서 그렇게 숨을 못 쉬었던 산소 공급이 안 됐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회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밥을 먹이다가 밥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좀 먹고 이러다가 밥이 걸린 거예요. 목에, 기도에. 질식 때문에 사실 죽은 거예요. 질식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해서 죽지는 않고 살긴 살았는데 이제 의식이 없는 거죠. 계속.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산소호흡기랑 뭐 이것저것 주렁주렁 달고 계속 유지는 했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제가 그 환자한테 했던 제일 마지막 치료는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도 그렇게 뭐 격식을 갖춘 장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제 묻으러 간다고 하길래 이제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그 언니한테 이제 전해주면서 무덤 앞에서 꼭 읽어달라고 하고 그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거든요.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의사의 정의, 또 의사의 정의가 뭐죠? 우리 여기 앞에 인상 좋게 생기신 성함이 어떻게 돼요? 변인석? 예, 변인석님은 의사의 정의가 어떤 게 의사인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친구. 네, 좋습니다. 물론 맞죠. 당연히 맞는 거고요. 의사는 사람을 치료해줘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의사가 치료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치료를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친구를 마지막 보내면서 사실은 뇌사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 더 끌려면 끌 수도 있었어요. 근데 가족들이 워낙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 장기간 가망이 없는, 지금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법제화가 돼 있긴 한데 그 당시는 그런 걸 하면 가망이 없는 뇌사 상태의 환자를 이제 포기하게 되면 의사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워낙 이제 강력하게 요구하고, 뭐, 저도 그렇게 진짜 그 친구 이렇게 줄에 매달아가지고, 더 있는다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나도 만약에 그 상황이면 그렇게 있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제 호흡기를 떼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의사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죽음을 아름답게 해주는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썼던 편지는 사실은 이제 그 친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에 대한 내 마지막 정이고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를 떠나보내는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가족들이 그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더 이상 아쉬움 때문에 더 슬퍼하지 않게끔 조금이나마 그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편지를 썼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까지 환자하고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는데 보호자하고는 한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한 40대 초반에 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이렇게 교통사고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교통사고도 왜 났냐 하면, 맨날 남편이 밤마다 들어와가지고 술 먹고 자꾸 행패를 부리니까 그거 도망 나가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저씨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가 난 게 죄책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밤마다 이제 식물 상태에 돼 있는 그 환자분한테 찾아와가지고 술 먹고 자꾸 환자 보고 끌고 집에 가자는 거라. 그러니까 환자한테도 안 좋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보호자들한테도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가지고 유일하게 제가 의사생활 하면서 싸웠던 게 그 환자 보호자예요. 그 간호사들이 말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래, 제가 할 수 없이 평소에 잘 안 해보던 짓을 한번 했습니다. 가지고, 가운 벗고, 멱살 딱 잡고 그랬어요. 당신 집에 가면 당신 부인이지만, 여기 환자복 입은 거 보이지 않냐고. 이 환자복 입고 있는 동안은 내 환자니까, 내 환자한테서 손 떼고, 당신 부인이 됐을 때 그때 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쫓아 보냈었어요, 한번. 저는 처음에 경영학과 갔을 때도요, 되게 좋았거든요. 진짜 재밌는 공부였고. 근데 지금 의사생활 이렇게 하면서 원래 제가 전혀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저는 수학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이과를 올 거라고는 꿈도 안 꿨는데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꿈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꿈이 꼭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업은 꿈을 찾아가는 어떤 한 과정은 될 수 있어요. 도구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내 꿈, 희망 이것이 직업이라면 뭔가에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할 때 문과, 이과 나누면서 벌써 고민하죠. 대학과 선택할 때 고민하죠. 그리고 대학 졸업하면서 여러분이 또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만족하나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의사의 직업 만족도가 몇 %인지 아세요, 혹시? 의사들 중에, 나는 의사 하고 있으면 너무 보람있고, 이거 평생 내가 해도 좋을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쯤 될 것 같아요? 60%. 또, 30%. 또, 20%. 또, 8%. 근접했습니다. 근접. 네. 5%입니다. 5%. 다시 태어나도 의사를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평생 이 일을 해도 만족하겠다. 이런 사람 5%고요. 나머지 95%는 직업이 만족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업 2000 몇 년도더라? 10년도인가? 그때 의사 직업 156가지 직업을 해가지고 직업 만족도 순위를 매겼는데 의사 156이었습니다. 그때 포크레인 기사 뭐 이런 거 하고 같았어요. 맨 뒤에 모델이 있었어요. 모델 맨 뒤였어요. 모델 너무 힘든가 봐. 그렇게 돈도 안 되고 힘든가 봐요. 뭐 제일 위에 있는 상위 그룹이 뭐 사진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그 직업을 설사 가졌다 하더라도 직업으로 만족한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가 의사라서 만족하냐? 그건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이제 1년차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내가 환자들한테 입 밖으로는 못하고 내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환자는 누워있고 제가 맡은 환자들은 주로 한쪽 팔다리 잘 못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말 잘 못하고 소변 대변 잘 못 보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기능이 얼만큼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약 1시간 걸려요.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다 검사하고 마지막에 이제 항문에 기능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똥꼬도 찔러봐야 돼. 마지막 손가락으로 이제 똥꼬 찔러보는 것까지 하면 약 1시간 걸리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환자 이제 손이 못 움직이더라도 내가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환자입니다. 내가 속으로 했어요. 내가 입으로 얘기하기는 차마 손을 잡고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환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실력 있는 의사는 아니지만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의사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당신이 걸어서 이 병원을 나가는 순간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환자한테 하는 제 기도기도 했고요. 또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 거라고 하는 또 내 개인적인 다짐이기도 했어요. 거울 효과라는 거 있습니다. 미러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요. 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본 것을 따라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웃으면 애들도 웃죠. 애들 처음부터 웃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자꾸 웃기 때문에 웃는 겁니다. 엄마가 우울증 걸린 애들은 안 웃습니다. 애들이 원래 웃는 기능을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자를 볼 때마다 늘 그러거든요. 늘 붙잡고 제가 울상은 아니잖아요. 내가 늘 환자 보고 웃어요. 막 실실 쪼개면 안 되겠지만 당신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당신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손을 잡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은 이제 입원 환자들이 아니고 다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지만 그분들한테도 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가 되면 행복한 의사가 되는 거고요. 저는 사실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병원에
그 데스크에다가 그 커피 머신이랑 그 간단한 그 튀김이나 뭐 이런 걸 할 그런 그 주방을 갖추면 좋겠어요. 난 늘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떡볶이가 주종입니다. 떡볶이, 쫄면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그런 것도 나눠주고 싶고, 또, 그리고 애들이 마음껏 그 동물들하고 놀고 교감하게 하여튼 조그마한 동물원도 병원에 같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요.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서점은 꼭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어린이 서점 같은 것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면 직업이 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직업 때문에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을 지금 행복하게 사는 이런 분들 같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정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지금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통념 속에다가 여러분들의 행복을 끼워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빗나가는 겁니다. 그 틀에서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직업을 가서 돈 많이 벌고 예쁜 마누라 만나면 행복할 거다. 아닌 것 같죠?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숨을 미뤘다가 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복을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셔야 되고 지금 행복한 결과로 여러분은 어떤 행복한 직업을 갖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어떤 아주 할 일 없는 심리학자가 무려 2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20년이 아니다. 10년이다. 10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4,000명 정도를 표본 집단으로 해가지고 4,000명 정도를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위를 무작위로 점수로 매기게 했어요. 10점 만점에. 자기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이러면 10점. 나는 불행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빵점. 그 다음에 나는 그런 대로 살만하다. 5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점수를 매겨가지고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4,000명을 조사했는데요. 성별, 그 다음에 아시아계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미국도 사립학교가 좋거든요. 사립학교냐, 공립학교나, 부모의 직업이 뭐냐, 이런 거 하나도 안 따지고, 그걸로만 4,000명 뽑아서 10년 뒤에 다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 점수가 높은 상위 그룹하고, 행복 점수가 낮은 3점 이하인 하위 그룹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상위 그룹이 하위 그룹에 비해 가지고 연봉이 얼마쯤 많을까요? 많기는 많겠죠. 네. 얼마쯤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아주 핸섬하게 생기셨네요. 5배. 예, 5배. 또 8배. 3배. 예. 10배. 만약에 상위 그룹을 10점짜리로 잡고 하위 그룹을 1점짜리로 잡았으면 그 정도 차이가 났을지 몰라요. 근데 상위 그룹을 10점짜리 잘 없었거든요. 6점부터 상위 그룹으로 잡고 3점 이하를 하위 그룹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딱 배 차이 났었어요. 상위 그룹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한 8,500만 원 그 정도 됐었고요. 하위 그룹이 약 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거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자살률, 카이스트 자살률 제일 높은 거 아시죠? 예. 그 서울대학교 연못에 많이들 빠져 죽습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뒷바라지를 해서 최고를 만들어서 보내가지고 연못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행복해지는 방법, 그걸 찾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제가 MBA가 되기 위해서 이제 꿈을 꿨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건 조금, 실패. 완전히 빗나갔고요. 지나면서 지금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노력을 했나?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지구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분은 제일 실력 있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입으로 떠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남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어요. 저녁에도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이제 오면 새벽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새벽에 자꾸 일찍 눈이 떠져서 새벽 한 5시 정도 되면 일어나면 그때부터 2시간이 제 시간이에요. 그때가 유일하게 이제 책을 보고 저도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인데 늘 그런 실력이나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렇지만 결국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찢어진 상처 또는 뭐 암덩어리 이런 걸 치료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인턴하면서 늘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외과 선생님들 보면요. 배를 딱 열자마자 배를 딱 열고 안에 장기가 보이면요. 정말 칼같이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혈관 하나라도 터뜨리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또 피를 많이 넣어야 되고 지혈하느라고 합병증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환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딱 여는 순간에는 정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젊은 선생님인데 실이 있습니다. 수술용 실인데 특히 이제 소장이나 대장 같은 거를 꿰맬 때는요. 실로 하게 되면 2번 안에서 밖에서 2번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시간 많이 걸려요. 장 되게 긴데 이거 한 40cm 하려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간편하게 나온 게 있어요. 호치키스 비슷하게 생긴 걸로 주르륵 이렇게 박는 게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간단해요. 쭉 넣고 이렇게 한번 탁 찍으면 그거 끝나요. 근데 이제 기구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옆에서 어시스트 할 때인데 그 선생님이 이분은 그거 쓰면 안 된다고 돈 없다 하면서 옆에 옆방에 있던 수술방에 있던 자기 후배 불러와가지고 둘이 같이 꼬매는 거예요. 둘이 같이 빨리빨리 좀 해라 하면서 막 둘이 같이 꼬매다가 실이 요만큼 남잖아요. 요만큼 남으면 진짜 꿰매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도 쓸면 그때 돈으로 한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했었어요. 그 돈도 아깝다 하면서 그거 똥가리 가지고 쓰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아쉬운 건 이제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수술 다 끝났잖아요. 배가 딱 닿는 순간 끝. 그걸로 끝. 정작 환자가 언제 자기가 나았다고 느끼겠어요. 마취해서 깼을 때예요. 마취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의사가 열심히 수술을 잘 해줘도 자기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 막상 마취가 깨고 눈을 딱 떴을 때 자기 수술을 해줬던 분이 자기 눈앞에 있으면 안심하거든요. 안심하고 그리고 수술 경과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얘기해주면 환자가 안심하거든요. 그때 사실은 진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긴장해 있던 교감신경이 확 가라앉으면서 마음 편안해지거든요. 그럼 진짜 상처 회복도 빨라요. 근데 이제 워낙 바쁘니까 그렇게 할 때는 열심히 해놓고 회진할 때는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손도 한번 안 잡아주고 등도 한번 안 두드려주고 난 옆에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손만 한번 잡아줘도 될 걸 등만 한번
두드려줘도 좋을 걸. 이제 지나가면서 뒤에 아무것도 아닌 제가 대신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 결국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상엔 두 길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길, 행복한 길. 두 개가 같다고 지금 누군가가 프레임을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행복하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돈 많이 벌고, 예쁜 마누라, 멋진 신랑 만나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 프레임을 같이 붙여놨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이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어쩔 수 없는 그런 패러다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다릅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요. 이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문제입니다. 능력과 행복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나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흰 가운을 벗고 환자복을 입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내 능력이 없으니까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겠죠. 내가 의사가 내 인생의 목표라면 그때는 불행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환자복을 입어도 행복한 환자로 살고 싶어요. 설사 내가 떠나보냈던 그 환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귀밖에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하고 소통하고 싶고 세상이 짜놓은 그 프레임에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 앞에 얘기했던 그런 우리 여학생처럼 그리고 이 모임을 주관하고 있는 김유한 선생님처럼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답을 행복한 사람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만난 건 아니지만 행복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마치 엄마가 아기한테 웃어주듯이 그분이 나한테 웃어줬고요. 저도 그래서 그분을 따라 웃게 됐고 그분이 웃을 때 같이 웃고 그분이 울 때 나도 같이 울고 그러면서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별이 좋아서 별을 보다가 별이 됐다 하던 그런 사람처럼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조금 닮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분을 볼수록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되게 어려워요. 제 꿈은 뭐냐?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주는 게 제 꿈이에요. 지금은 제가 의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게 내 꿈이고 내가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 때문에 긴장이, 텐션이 꽉 걸려있는 이런 사회거든요. 어깨 편안하게 내리고 힘 좀 빼도 정신줄 좀 놔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다들 정신 차리라고만 하니까 죽겠어요. 아주 혈압만 올라가고 그죠. 사실 저는 이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대에 내가 이 모든 복을 우리 아이들한테만 준다고 내가 작정을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아이들한테 물려준다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숨쉬는 사회가 오염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 행복을 전해주고 제 다음 메일 아이디가 해피 인펙션입니다. 행복 감염이라고. 내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한테 내가 가진 복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 사회 안에 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행복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사회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경쟁하지 않아도 행복한 그런 사회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제 행복에 대한 짧은 담론이었고 제 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